그날 저는 전철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봄날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좋은 날씨에 정말 못된 짓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동정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저 비웃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그녀가 무너져 있을 거라고,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못된 마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유정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전처가 어떻게 됐을까? 청소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런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유정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었고 저는 아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역겹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을 즐기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 오만함의 정점이자 동시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사람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진짜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겸손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제 아이들의 어머니를, 제 인생의 동반자였던 사람을 그저 제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으니까요. 한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도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걸, 자기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잃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제 자존심, 제 우월감, 제 허영심만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인생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계신 곳에 작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도현, 올해 52살입니다. 젊지 않은 나이죠. 하지만 여전히 힘이 넘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다고, 아직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한때 지역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도현건설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딴 회사였죠. 그만큼 자부심이 컸습니다. 회사 간판에 제 이름이 박혀있는 걸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게 내 회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이었지만 지역 내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됐고 연매출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청 프로젝트도 몇 번 맡았고 시의원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로 대접받았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초대받았고 모임이 있으면 상석에 앉았습니다. 골프장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도현 사장님, 이 사장님,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사장님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엇 드시겠어요? 특별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아랫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사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선물도 자주 보내고 식사 대접도 자주 했습니다. 명절 때면 선물 세트가 쌓였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감을 주니까, 제가 돈을 지불하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죠.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운, 시대적 상황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제가 직접 창업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서 5년 정도 일하다가 30살에 독립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하청업체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맡았죠. 일이 없을 때도 많았고 월급을 못 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실력도 쌓였고 인맥도 넓어졌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쯤 지나니 회사가 제법 커졌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넘었고 연매출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무실도 넓어졌고 차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집도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만심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회사를 키웠으니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실수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이것도 못해? 대학 나온 사람이 이것밖에 안 돼? 월급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직원들의 자존심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회사니까, 제가 월급 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소유물이 아닌데도 마치 제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그게 존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한 게 아니라 무서워한 겁니다. 언제 호통을 들을지, 언제 잘릴지 불안해하면서 일했던 겁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참았던 겁니다. 그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20해였습니다. 아내 미영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회사 격리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에만 전념하게 됐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돈을 벌었고 미영은 집을 지켰습니다. 그게 당연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묘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돈 버는 건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요.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이런 건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고 계약을 따내고 사람을 관리하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요양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가 고장났다고 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학부모 상담에 가려고 할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내 돈으로 사는 주제에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 사람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들이 한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미영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 말 없이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이미 포기한 거였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걸, 저에게 이해받는 걸, 저와 함께 살아가는 걸 포기한 거였습니다. 그저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저는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건 나한테 맡겨.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들로 미영의 입을 막았습니다. 미영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의견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무시하고 매번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미영이 제 능력을 인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제 방식대로 정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제 방식대로 정했습니다. 집 인테리어도, 가구 배치도, 휴가 계획도 모두 제가 정했습니다. 미영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끔 미영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비효율적이야. 그렇게 하면 손해야. 내 방식이 더 나아.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2장 이혼과 새로운 여자. 이혼은 제가 먼저 요구했습니다. 결혼 19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거의 2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책임한 짓이었습니다. 이유요? 더 젊은 여자를 만났거든요. 10살 어린 유정. 38의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미영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미영이 수수하고 조용하다면 유정은 화려하고 활발했습니다. 유정은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밝은 웃음소리,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말투. 회의실에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프로젝트 미팅이라는 핑계로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정을 만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웃어주었고 제 농담에 재미있어 했고 제가 한 일에 감탄했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감탄해주는 게 즐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미영은 그저 밥 먹었어요? 라고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성과를 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어봐도 저는 대충 대답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차피 미영은 제 일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정과의 관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식사가 술자리가 되고 술자리가 호텔이 됐습니다. 저는 죄책감보다 흥분이 더 컸습니다. 48의 남자가 38의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 제가 아직 매력적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정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랑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나기 싫어.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 그 말이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핑계였습니다. 저는 이미 미영에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표정. 매일 아침 똑같은 식탁에 앉아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인사를 나누는 게 지루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미영은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여자 생겼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혼할 거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싸우지도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알았어라고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무서운 반응이었습니다. 미영은 이미 저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저를 떠났고 그저 육체만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겁니다. 이혼 과정은 예상보다 순탄했습니다. 미영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내민 이혼 합의서를 읽어보고는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양육권도 모두 제 뜻대로 됐습니다. 집도 차도 재산도 전부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각자 독립해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그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몇 권 그리고 개인용품들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없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비정한 생각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집을 떠나는데 안쓰러운 마음보다 우월감이 더 컸습니다. 곧 후회하겠지.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겠지. 하지만 미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것 외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미영이 무너져서 연락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창피해서 연락 못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영이 나간 후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모든 가구가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뭐가 빠진 건지 몰랐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집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사라진 겁니다. 미영이 있을 때는 집에 들어오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집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허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정과 함께 있으면 그 공허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시끄러운 바, 사람들로 가득한 파티. 그런 곳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3장- 유정과의 화려한 생활. 이혼 후 유정과의 생활은 화려했습니다. 유정은 제 옆에 서 있으면 저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도연이 형, 젊은 여자 만나니까 인물도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부럽네, 형은. 유정은 돈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식당, 해외여행. 미영은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만 쇼핑했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달랐습니다. 매주 백화점에 갔고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돈을 쓰는 게,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미영이랑은 이런 생활 못했을 거야.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은 제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그래서 라고만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하면 그럼 보너스 나와?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오빠는 능력 있으니까 해결하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관심 있는 건 결과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 다음 프로젝트는 얼마짜리인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미영이 생각났습니다. 미영은 말은 없었지만 제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놨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돈은 점점 더 많이 나갔습니다. 유정의 명품 가방은 하나둘 늘어났고 옷장은 매번 새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행은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회사 자금 흐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마이너스 전처의 추락 소문. 미영과 이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지인이 술김에 말했습니다. 도연이 형, 혹시 전부인 요즘 요양원에서 청소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네. 나 없이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요양원 청소라니. 그것도 제대로 못 구한 건가? 못된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봐라, 나 없으면 저 모양 저 꼴이지. 그러게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이혼하지 말 걸 그랬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유정에게 말했습니다. 내 전처 말이야. 요즘 요양원에서 청소한대. 유정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와, 진짜 인생 갈렸네. 오빠랑 헤어지더니 완전 바닥까지 갔네. 저는 유정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동정도 안쓰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불행을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미영의 불행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정이 덧붙였습니다. 궁금하지 않아? 직접 보면 더 실감 날 것 같은데.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못된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직접 보고 싶다. 미영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 그럴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가보자. 나도 궁금해. 오빠 전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날 밤 저희는 그 요양원의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오장 -1부로 찾아간 요양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저희는 차를 타고 그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유정은 신나 보였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러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감과 우월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벽, 낡은 간판, 출입구 옆에 쌓인 청소 도구들. 역시 이런 곳에서 일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새 건물이었고 유정이 몰고 다니는 차는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요양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 안에서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있었고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습니다. 뒤에서 봐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유정이 제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상했습니다. 와, 진짜 여기서 일하네. 진짜 청소하고 있어. 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 보였고 옷은 낡아 보였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6장 예상 밖의 반응. 이상했습니다. 당황도 수치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고는 저를 보며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보호자 상담 오셨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 상담? 무슨 소리지? 청소하는 사람이 보호자 상담을?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공손하고 전문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모든 말이 입안에서 흩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청소하느라 힘들지? 나 없이 이 모양이 됐네? 이런 말들을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정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 저희는 그냥 지나가다가. 말끝을 흐리는 유정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시설 둘러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렇군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 드릴게요. 미영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맑은 요양원 운영본부장 김미영 운영본부장. 청소부가 아니라.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청소하는 거 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미영이 웃었습니다. 아, 네. 오늘 청소 담당 직원이 급하게 못 나와서 제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여기선 다들 필요하면 서로 도와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우월감, 기대했던 모습, 상상했던 장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영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던 미영보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7장 드러나는 진실. 며칠 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해맑은 요양원 이사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거기 김미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미영이요? 당연히 알죠. 우리 요양원의 핵심 인물이에요. 지인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청소 보조로 들어왔어요. 이혼하고 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줬죠. 그런데 일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청소하면서도 요양원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개선할 점을 메모하고 어르신들이랑 대화하면서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직원 관리 보조를 맡겼어요. 그것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운영 전반을 맡기게 됐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이? 그 조용하고 수동적이던 미영이? 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계, 직원 관리, 보호자 상담, 시설 관리까지 다 해요. 그 사람 없으면 우리 요양원 돌아가기 힘들 정도예요. 진짜 능력자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 능력자라고? 미영이 없으면 요양원이 안 돌아간다고? 도대체 제가 알던 미영은 누구였던 걸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미영을 무시했고, 미영의 의견을 무시했고, 미영의 가능성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라고 계속 말했고, 미영은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족쇄가 풀리자 미영은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운영본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제 회사는 어땠을까요?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실 공사 문제가 터졌고 회계 감사도 시작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이 유정의 계좌로 흘러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정과 회계 담당자가 내연 관계였고 돈을 함께 빼돌렸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비싼 식당, 그 모든 게 제 회사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정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다는 걸 제가 미영에게 했던 것처럼 유정도 저를 이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미영을 무시했던 것처럼 유정도 저를 무시했던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저는 그제야 미영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미영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저라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8장 마이너스 완전한 추락. 유정을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오빠가 돈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나도 살아야지. 제가 돈을 안 줬다고요? 매달 수천만 원을 썼는데 그런데도 부족했다고? 유정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제대로 해준 적 있어? 항상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미영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유정이 저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감사가 시작됐고 회사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유정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한꺼번에 떠났습니다. 회사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고 직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명품 시계도 골프 회원권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골프장에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였지만 돈 없어지니 모두 떠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 전화번호 좀 줘. 엄마한테 도움 받을래?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빠한테는 안 물어봐?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힘들잖아. 엄마가 더 안정적이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졌다는 걸, 그리고 미영은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걸.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에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었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걸. 9장 마이너스 다시 만난 전처. 어느 날 저는 그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거기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을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걸까요? 한참을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미영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왜 그냥 서 계세요? 들어오세요. 미영은 저를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차 한 잔을 내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회사 문 닫았다고.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원망은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됐는데? 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당신이랑 살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되니까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50이 넘은 남자가 전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후회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미영은 제가 다 울고 나서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휴지를 건네주고 물을 따라주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가 됐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미영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은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제 안에 어떤 불안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영을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장 용서와 기회. 한참을 울고 나서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 하나 제안할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보조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주방 보조. 제가 한때 건설회사 대표였는데 주방 보조를 하라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요양원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제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영이 하는 거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은 친절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밥을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영은 저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일을 잘하면 칭찬했고 실수하면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자 저는 주방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뿐 아니라 간단한 조리도 돕게 됐습니다.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미영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매일 세 끼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족 입맛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노력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표정이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해 있고 화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진짜 행복.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대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끝냅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미영은 자기 인생을 지켜냈고 저는 모든 걸 잃고서야 삶을 배웠습니다. 남의 불행을 구경하러 갔던 그날, 사실은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의미 있습니다. 점심시간, 미영이 주방에 들렀습니다. 오늘 국 정말 맛있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돈도 별로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부끄럽지 않고 매일 밤 잠들 때 후회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도 그들을 아낍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남의 불행을 구경하러 갔던 그날, 사실은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미영의 당당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오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날 제 오만함이 무너진 덕분에 진짜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저는 50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곳에 작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1장 마이너스 깨달음과 변화.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더 큰 프로젝트를 따내야 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만족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일했으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됩니다.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는 다양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대기업 임원이셨고, 어떤 분은 대학 교수셨고, 어떤 분은 의사셨습니다. 모두 한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똑같습니다. 누가 더 돈이 많았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는지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항상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십니다. 어떤 어르신은 항상 불평하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십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인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처럼 살았다면 저도 외로운 노년을 보냈을 겁니다. 아이들도 찾아오지 않고 친구도 없는 쓸쓸한 노년이었을 겁니다. 12장 마이너스 미영의 지혜. 어느 날 퇴근 후 미영과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어요? 1년 반 만에 운영본부장이 되다니.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청소만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청소하면서 보니까 개선할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것도 많고 비효율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메모했어요. 그리고 이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청소부 주제에 왜 이런 걸 신경 쓰냐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사님이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났어요. 다른 일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기회를 주셨어요. 회계도 관리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유튜브 보고 책 읽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 배웠어요. 모르면 배우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미영한테 넌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마저 빼앗았던 겁니다. 13장 마이너스 아이들과의 화해.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 모두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제가 언제 화를 낼지, 언제 잔소리를 할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제가 변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이제는 아빠랑 이야기하는 게 편해. 그 말이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부자일 때는 못 들었던 말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아이들이 저를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저를 편하게 대합니다. 작은 아이는 요양원에 자주 놀러 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아빠, 여기서 일하는 거 멋있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잖아.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면 화를 냈을 겁니다. 이게 뭐가 멋있어? 아빠가 회사 대표할 때가 더 멋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마워. 아빠도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장- 진짜 부자. 요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진짜 부자가 뭔지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부자가 아닌데요.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야. 나도 돈 많았어. 큰 회사 사장이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자식들은 안 오고 친구도 없어. 외롭기만 해. 진짜 부자는 말이야,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 자기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진짜 부자지. 돈은 죽으면 못 가져가지만 사람들 기억 속엔 남거든.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예전에 저는 돈이 많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돈은 별로 없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미영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요양원 동료들이 있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제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제 돈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줍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깨달았습니다. 15장- 후회 없는 하루.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괴로웠습니다. 오늘도 싸워야 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만날 어르신들 생각에 설렙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릴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됩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밤에 잠들 때도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했고 친절하게 대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느낍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매일 밤 후회 없이 잠드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매일 밤 후회 없이 잠드는 평온함.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미영한테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성공한 사람은 혼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올라간 사람이라는 걸.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50살에 망했지만 51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52살인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변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만약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첫 걸음만 내디드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멈추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꿈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영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를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관대함과 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모든 걸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제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 미영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한테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일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만약 유정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계속 오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가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저처럼 50살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